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숭실대학교 물리학과의 박세영이라고 합니다. 네. 그 학교에 있다 보면은 여러 곳에서 강연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강연을 한 강연을 들으신 분들 중에 가장 나이대가 어린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물리학자인 리차드 파인만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그분이 하는 말씀, 대학교 1학년들이 이해시킬 수 없으면 잘 모르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일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그보다 조금 더 어려운 일을 맡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물론 제 연구 분야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물리학자들이 어떻게 연구를 하는가, 어떤 생각으로 연구를 하는가, 그리고 특히 제가 어떤 질문들에 관심을 가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시작을 할 텐데요. 제가 초반에 좀 몇 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께도 양해를 좀 구하고, 그래서 그 질문에 대답을 좀 해주시면 제 강연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초반에는 좀 몇 가지 질문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또 진짜 나는 갑자기 이게 너무 궁금하다 그러면은 강연 중간에도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시면은 흐름이 조금 깨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여기 아이들과 같이 오신 누님들도 형님들도 같이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오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또 그 부모님들도 과학에 관심이 있고 또 이런 강의를 듣는 거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그래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단한 질문부터 시작을 하고요. 저는 분류를 하자면 굳이 분야를 구분을 하자면 응집물질 물리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야는 생소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물리학을 생각할 때 많이 떠올리는 게 우주라든지 양자역학, 상대성 이론, 블랙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 주제들은 세상이 어떤 법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물질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런 것의 극한에선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시간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되냐 라는 질문과 굉장히 맞닿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물리는 그런 질문보다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에 좀 더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곳에서도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많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런 문제들도 여러분이 물리학에서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도 제 강연의 목표 중 하나입니다. 근데 그거 전혀 관계없이 그냥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할 텐데 왜 하늘은 낮에는 파랗고 저녁에는 노을이 지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혹시 학생 중에 네. 태양이 점점 내려가는 것처럼 보여서 그거는 이제 낮과 밤이 생기는 거고, 근데 제가 물어보는 거는 왜 하늘이 파랗고 저녁에는 왜 노을이 지냐? 네, 빛의 분산 좋아요. 그럼 네. 네. 아주 훌륭해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분산이 많이 된다. 그러니까 빛이 많이 퍼져 나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조금 잘 생각해 보면은, 근데 이런 얘기를 해보면 조금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얘기를 듣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파랗다는 게 무슨 뜻이냐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여기 태양이 저쪽에 떠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태양을 보면 태양이 보여요. 그리고 밝은 빛이 보일 거 아니에요. 태양을 안 보고 이쪽을 보는데 태양 빛은 여기 있는데 이쪽에서 파란 빛이 내 눈에 들어온다는 게 하늘이 파랗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를 보건 여기를 보건 내가 태양을 보지 않는 이상 이쪽에서도 파란 빛이 내 눈으로 들어오고 이쪽에서 파란 빛이 내 눈으로 들어오고 하늘을 볼 때
태양을 볼 때가 아닌 그 옆에 있는 모든 곳에서 다 나한테 파란색 빛이 내 눈으로 들어온다라는 게 우리가 하늘이 파랗다는 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하고 분산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학생이 굉장히 잘 대답을 해줬는데요. 그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태양빛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분산이란 게 뭐냐면 빛이 이렇게 다른 공기는 그냥 비어 있는 게 아니라 공기에 있는 공기 분자들을 만나서 빛이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휘어지는 거예요. 빛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파란 빛이 그 방향이 잘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파란 빛은 태양이 여기 있더라도 파란 빛은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서 여기 강아지에 있는 눈에 들어올 수 있겠죠. 다른 빛, 그러니까 직접 태양을 보지 않고 태양이 있는 다른 데를 봐도 파란 빛은 많이 탁탁탁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굳이 그 방향을 보지 않아도 나는 파란 빛이 어떤 경로로든 내 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게 우리가 하늘이 파랗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많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거는 이렇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나는 이것만으로는 안 되는데 조금 더 생각해보면 왜 분산이 되는 게 왜 파랗지? 그러니까 이렇게 배우더라도 여러분이 빛이 잘 분산이 돼서 파랗지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네. 그러면 그때 왜 빨간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아주 좋습니다. 네, 그것도 얘기할게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또 질문 있잖아요. 그러면 왜 파란색이에요? 다른 빛도 다 흩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파란 빛이 더 잘 이렇게 방향이 잘 바뀌어요. 그런 걸 잘 분산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알게 됐어요. 예,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알게 됐는데. 그럼 이제 아까 방금 요 질문. 그러면 왜 그럼 저녁 때는 노을이 지냐 이런 식의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잘 보면은 노을이 진다는 게 약간 좀 달라요. 왜냐하면 파란 하늘은 어디를 봐도 다 파랗잖아요. 그런데 노을은 태양 근처만 노랗게 보입니다. 태양 근처만 붉게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이제 응용을 하자면 그러면 낮과 밤이 뭐가 다르냐 이런 것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낮에는 아까 요 얘기했는데 낮에는 태양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보면은 태양이 여기 있고요. 밤에는 해가 지려고 그러니까 태양이 여기 있죠. 그럼 낮과 밤이 뭐가 다르냐면 낮에는 태양이 빛이 뚫고 지나가는 대기가 얇습니다. 밤에 저녁 때가 되면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이만큼의 태양빛이 이만큼의 대기를 뚫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태양빛이 나한테 오는데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파란빛이 흩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파란빛이 오다가 다른 데로 새는 거예요. 다른 데로 다 새요. 달 방향이 바뀌니까. 그럼 나머지 빛은 뭐가 될 거예요? 파란빛이 없어지니까 빨간색 쪽 빛이 내 눈으로 들어올 거잖아요. 그래서 태양도 빨갛게 보이고 내 눈에 그리고 태양 근처의 빛도 그 번진 빛이 어느 정도 보이니까 태양 근처의 빛이 다 붉은색으로 보이는 거를 우리가 노을이 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가도 이런 걸 또 얘기하고 파란색이 분산이 잘 된다. 그런데 항상 답은 파란색이 분산이 잘 되니까 된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답을 쓰면 보통은 시험 점수를 잘 받습니다. 하지만 물리는 거기서 끝나는 그렇게 답을 알고 문제를 잘 푸는 게 아니라 나는 잘 모르겠는데 왜 분산이 잘 되면 하늘이 파랗지? 나는 그것만으로는 잘 모르겠다. 좀 더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그런 생각을 정교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정교한 답을 얻는 그런 사고의 과정이다라고 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물리학과니까 여기서 하나 더 나가볼게요. 그러면 근데 이제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우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럼 파란색이 분산이 많이 되나요? 그러면서 프리즘을 보여줘요.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다르게 설명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프리즘을 보여주면 자 봅시다. 빨간색은 빛이 이렇게 적게 굴절이 되고 프리즘을 보면 여러분 프리즘 실험 해봤으면 이렇게 프리즘에다 빛을 비치면 이렇게 무지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무지개가 나온다는 거는 빨간색 빛은 잘 많이 꺾이지 않고 파란색 빛은 많이 꺾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빛이 이렇게 흩어지고 그러면 이걸 보면 파란색 빛이 더 많이 꺾이니까 설명이 되지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또 질문해요. 그러면 왜 파란 빛이 더 굴절이 더 잘 되나? 이거는 그냥 보여준 거지 왜 파란 빛이 굴절이 잘 된다는 얘기를 또 안 했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때 가면은 뭐 빨간색보다 파란색 빛의 속도가 유리안에서 느려서 굴절이 잘 된다고 또 배웁니다. 속도가 느려서. 그러면 또 물어봅니다. 그런데 왜 파란색이 왜 유리에서 왜 느리냐?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공기 중에서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야지 우리가 노을이 되고 하늘이 파란데 왜 유리하고 우리가 보는 공기하고 이 프리즘, 깎아놓은 프리즘하고 똑같은 현상이 될까? 이런 질문에 꼬리를 물게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많이 배우면 빛의 속도는 항상 똑같다고 했는데 왜 유리안에서는 빛의 속도가 어떻게 달라지죠?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이 잘 해결이 안 돼요. 잘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답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육 과정에서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배우는 거는 어느 정도 많은 것들을 생략하고 그런 논리 과정을 생각하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적절하게 그 교육 과제에 맞는 답을 주는 거지만 항상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답을 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는 이게 더 궁금하니까 더 책을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더 공부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더 내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진짜 내가 납득이 가지 않냐. 내가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설명해 줄 때 그런 거를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이걸 설명을 해보면 중간에 어떤 설명의 부분에서 이 부분은 내가 좀 자신이 없는데 이 부분은 내가 확실하지 않는데 이런 것들이 없이 내가 잘 설명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내 논리 체계에서 이런 것들이 잘 지식이 정립이 되는 거고 그럴 때까지 계속 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물리라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계속해 나갈수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파란빛이 더 많이 꺾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고 또 그러면은 빛이 왜 꺾인다는 건 또 무슨 의미냐 이런 얘기들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층위에 대한 질문이 있고요. 얼마 만에 어디까지 질문을 어디까지 멈추냐에 따라서 물리학의 분야가 좀 바뀌기도 합니다. 그거를 정말 아주 펀더멘탈 레벨까지 아주 파티클이 그런 질문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공기가 뭘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질문이 가잖아요. 그래서 계속 가다 보면은 물질의 가장 궁극적인 구성 요소가 뭐냐? 그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냐 이렇게 질문이 갈 수도 있고 나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오케이 그 다음에 조금 더 다른 그 수준에서 원자 수준에서 물질을 파악하고 그 원자 간의 인터랙션부터 나는 시작할 거지 그 원자 안에 있는 인터랙션은 다른 사람이 연구하도록 두자 그러면은 제가 하는 분야가 되는 거고요. 그 원자 안에까지 가고 싶다 그러면은 그런 거는 파티클 피직스나 입자 물리나 고에너지 물리의 영역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양한 층위마다 다 재미있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거꾸로 이제 다시 올라가면은 원자가 모여서 분자가 되고 분자 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화학적 작용이 되고 분자가 모여서 생명체로 이루면 생명이 되고 생명이 더 올라가면은 어떤 생명체를 올라가면 생명체들이 또 하는 사회가 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층위의 지식들이 있고 그 층위의 지식들의 전문가들이 있고 그 전문가들이 서로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서로 지식을 연결해 나가는 이런 과정이 총체적인 과학적 사고의 틀이 되고요. 그래서 물리학은 그런 틀 안에서 과학적 방법론에 기반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까지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답을 찾으려는 학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다들 다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겠지만 제가 보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그래서 제가 전공을 하니까 그래도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럼 하늘이 파란지를 이제 얘기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현상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어떤 과정이 꼭 필요하냐면 현상을 단순화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복잡한 거를 다 생각해서는 현상을 사람이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 뇌는 굉장히 간단한 것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필요하냐면 어떤 물리현상이 있을 때 그 물리현상의 핵심은 무엇인가 가장 간단한 핵심을 가지고 있는 가장 간단한 예를 찾아서 그 예를 가지고 우리가 그 이해를 하고 그거를 가지고
좀 더 확장해 나가는 이런 식의 과정을 거치고요. 그런 것들을 모델링이라 그래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하는 일, 그러면은 이 현상을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공기 분자 수준에서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그래서 가장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를 찾아서 단순화한다는 데 있고요. 그러면 공기 중에는 가장 많은 분자는 질소 분자예요. 질소 분자가 공기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기에서 일어나는 일은 질소 분자가 가장 많은 일을 할 테니까 질소 분자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질소 분자는 어떻게 되냐면 질소 원자가 두 개가 이렇게 결합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적으로도 그렇게 알려져 있고. 그래서 근데 이 질소 분자는 전자도 많고 모든 게 안에 여러 가지 핵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근데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원자가 있고 전자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오늘 전류가 흐르는 실험을 했는데 그런 전류가 흐르는 그런 물질들은 원자와 전자가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가 잘 흐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자가 느슨하게 결합지 않고 강하게 원자와 결합되어 있는 물질을 우리가 보통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도체라고 불러요. 그래서 구리와 같은 도체가 있고 부도체가 있고. 자, 그런데 N2 분자의 경우에는 어쨌든 원자와 전자로 이루어졌다. 이 정도의 사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가정하고 가도록 합시다. 그럼 이걸 제가 단순화하면 여기 N2 분자가 두 개니까 원자가 두 개가 있고 그 안에 전자 구름이 이렇게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만약에 근데 우리가 빛을 가한다는 거는 빛은 전자기파거든요. 빛은 전자기파고 전자기파는 다른 게 아니라 전기장은 그 전자나 원자에다가 힘을 가해준 어떤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힘을 가해준 어떤 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자기파는 전기장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거를 우리가 전자기파라 그래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변하면서 막 공간을 이렇게 변하면서 공간을 나아가는 거를 우리가 전자기파라 그럽니다.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충분히 잘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전자기파가 전기장이 시간에 따라 바뀌는 건데, 그럼 전기장을 전하가 원자에 걸어주면 어떻게 될까? 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전기장 마치 이제 자석이 끌려가듯이 전기장 원자에 주면 힘을 받는데, 전기장을 이쪽 방향으로 주면은 그래서 여기 원자는 밑으로 힘을 받고 전자는 위로 힘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얘가 분리가 약간 되겠죠. 근데 얘가 전기장이 너무 강하지 않으면 조금 가다가 멈출 거예요. 반대로 전기장을 반대 방향으로 가하면 원자는 위쪽으로 힘을 받고 전자는 아래쪽으로 힘을 받기 때문에 원자는 올라가고 전자는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근데 많이 가진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단순화할 수 있냐면 이렇게 전자와 그러니까 플러스 차지를 가진 양의 전하를 가진 원자와 음의 전하를 가진 전자가 이렇게 스프링 같은 걸로 이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단순하게 이걸 더 단순할 겁니다. 스프링 같이 이루어진다. 이걸 왜 스프링을 놓을 수 있냐, 이런 것까지 가면은 이제 더 깊은 이론을 해야 됩니다. 원자끼리 어떻게 결합하고 그 결합하는 거에 어떤 양자역학적 법칙이 작용하고 그런 법칙에 의해서 이런 걸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단순화할 수 있다고 우리가 대학교에 가면은 이 정도의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잘 생각해 볼게요. 이제 그 공기가 있어요. 공기 지금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 우리가 무슨 문제를 생각하는 걸 항상 계속 머릿속에 두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생각에 빠지면 뭘 하고 있었지? 뭘 하고 있었냐면은 산란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뭐냐면 분자가 있고, 그러니까 산란은 공기가 많잖아요. 그런 거 많으니까 한 개만 보자는 거야. 하나만. N2 원자 하나만 보고 빛이 N2 원자 하나를 이렇게 지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데, 빛은 뭐냐? 가면서 전기장이 막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충분히 단순화해서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N2 분자 여기 있는데 빛이 이렇게 N2 분자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그런데 전기장이 딱 변하고 그럼 이렇게 빛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면 이런 걸 우리가 산란된 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얼마나 잘 일어나냐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당연히 여기서 제가 계산을 하진 않을 텐데 그래도 개념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빛의 산란을 생각해야 되는지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근처를 보면은 빛이 이렇게 지나갈 때 어떻게 되냐면 빛이 지나가면서 전자기파가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빛의 파장이라는 게 있어요. 파장이 뭐냐면 제가 빛이 이렇게 간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웨이브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웨이브라고 하는데 이렇게 얘가 위로 가서 아래로 갈 때 움직인 거리, 빛이 계속 비슷하게 이렇게 빛이 이렇게 바뀌는데 거리는 파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파장이 길면 분자 입장에서는 빛이 지나갈 때 이 공간적으로는 변하지 않잖아요. 이만큼 공간이 이동해야 변하는 거잖아요. 플러스가 됐다 마이너스가 변하니까 내가 분자라 그러면 내 근처에서 내가 약간 움직이는 내 분자의 근처에서는 전기장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한 번 더 단순화를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거를 이제 조금 용어로 얘기하면 빛의 파장이 분자의 크기보다 훨씬 길기 때문에 우리는 전기장이 공간적으로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거는 되게 있어 보이는 얘기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게 그 분자의 입장에서는 주위에 봐도 전기장의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기장은 시간에 따라서 위로 갔다가 이쪽 방향으로 갔다가 이쪽 방향으로 갔다가 이쪽 방향으로 갔다가 이런 일만 반복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빛과 몰레큘이 N2 분자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냐라는 보자는 걸로 이거를 단순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접근하려면 여기까지 단순화합니다. 이 정도 단순화하면 우리가 이거를 풀 수 있어요. 언제 대학교에 가면 이거를 풉니다. 대학교 전자기 수업에서는 이거를 레일리 스캐터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간단한 경우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풀면 그 사람은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레일리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되느냐를 잘 따져서 이런 걸 풀고 이런 거를 레일리 산란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럼 다른 경우도 있겠죠. X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파장이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짧습니다. 이게 분자의 크기하고 비슷해요. 그러면은 더 이상 이렇게 생각할 수 없고 다른 걸 써야 되는데 어쨌든 이 경우는 우리가 레일리 산란 이론으로 설명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모델링을 하는 데까지는 굉장히 시간을 들였는데 모델링의 결과를 설명할 때는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러분이 전자기장을 가지고 푸는데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이런 이퀘이션이 나와요. 근데 여기 이런 이퀘이션은 제가 사기를 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적어놨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y축은 뭐냐면 얼마나 산란이 잘 되냐의 정도를 나타내는 거고 이거를 산란에 대한 뭐 절단면 뭐 그런 거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단지 딴 게 아니라 그냥 얼마나 산란이 잘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x축은 오메가 제로로 나왔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얘는 어때요? 얘는 스프링이에요. 그럼 스프링이 있고 얘네들은 질량이 있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얘를 건드리면 얘가 이렇게 진동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네를 타는 것도 그렇고 뭔가를 스프링이 있는 물체는 항상 이렇게 얘를 건드리면 진동하잖아요. 그런데 진동할 때 얘가 항상 어떻게 건드려도 얘네 진동하는 건 항상 비슷한 주기로 진동을 해요. 그게 그 물질의 특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장난감이 있어요. 장난감에서 스프링을 이렇게 하면 스프링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 주기가 거의 변하지 않고 내가 이걸 살짝 튕겨주건 세게 튕겨주건 이 주기는 변하지 않아요. 그 주기를 그 주기에 반비례하는 게 우리가 진동수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주기가 오래 걸리면 진동을 느리게 하는 거잖아요. 주기가 길면은 진동을 느리게 하는 거고 주기가 짧은 진동을 빨리 하는 거니까 진동수가 크면 빨리 진동한다는 거, 진동수가 작으면 느리게 진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진동수가 크면 여기서 보면 스캐터링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산란이 잘 일어나고 진동수가 작으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여러분이 물리학자적 자질이 있다면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여기 있나요? 여기 있나요? 왜냐하면 제가 말했잖아요. 진동수가 커지면은 산란이 잘 된다며. 그거는 우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쪽에 있으면 어때요? 진동수가 크면 산란이 더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제가 이쪽에 있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 비교를 해야죠. 이 오메가 제로는 아까 말한 N2 몰레큘의
진동하는 진동수가 돼요. 얼마나 빨리 진동하냐 이런 정도의 오메가 0이라고 한 거는. 그래서 얘가 1이면은 얘가 nth 몰레큘에 진동하는 거 같은 진동수를 가지고 빛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건 뭐와 마찬가지냐면 여러분이 그네가 있잖아요. 그네가 여러분이 그네를 탈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네를 타면 그네가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거기에 맞게 밀어주면은 어때요? 여러분이 그네가 잘 밀리고 그네가 훨씬 세게 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네가 잘 밀리죠. 그런 게 이게 큰 거예요. 그런데 그 그네는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게 안 맞게 이렇게 막 밀어주면 어떨 때는 내가 뒤로 밀릴 때도 있지만 잘 밀 때도 있고 그래서 별로 안 좋잖아요. 효율이 안 좋잖아요. 그런 데가 이런 데요. 이런 데가 그런 두 곳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잘 따져보면은 N2 분자의 진동 에너지, 자연스럽게 그 스프링과 그 N2 몰레큘이 진동하는 그 진동수를 에너지를 바꾸면 68 일렉트론 볼트라는 값이 나와요.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닌데 B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가시광선의 에너지는 1.7에서 3.3 일렉트론 볼트가 나와서 이 두 개를 나누면은 대략 요 정도 구간이 돼요. 0.025에서 0.05 정도 되는 구간에 됩니다. 빛의 에너지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빛의 진동수가 높아지면 탄란이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란색은 더 이쪽에 있고 빨간색 빛이 왼쪽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동수가 크면은 빛이 더 파란색으로 보이고 진동수가 작으면 빛이 더 빨간색으로 보인다는 거는 우리가 잘 알려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그래서 그건 저를 믿으시고, 그래서 파란 빛이 이쪽에 있고 빨간 빛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파란 빛이 잘 산란이 되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러분 저보다 상상력이 훨씬 더 좋으니까, 그러면 어떤 행성이 있어서 그 행성의 빛은 여기 있다면 여기 있는 빛은 그쪽에서는 노을이 파란색이겠네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빨간색이 더 잘, 그쪽 나라 어떤 다른 행성이 있는데 그 다른 행성에서는 내가 가시광선이 내가 그 사람들이 보는 빛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빨간색일수록 다 더 잘 산란이 되고 파란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는 그런 노을이 파랗게 보이고 하늘은 빨갛게 보이지 않냐? 답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맞기도 하다는 건 언제 맞냐면 제가 지금까지 한 모든 가정이 다 그대로라면, 아까 여러 가지 가정했잖아요. 뭐 웨이브 랭스가 짧고 뭐 이거를 오실레이터를 그 엔트 몰레큘을 뭐 스프링으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가정했잖아요. 그 가정이 모두 다 똑같이 맞는다면 맞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쪽은 그거를 못합니다. 여기 왜냐면 이걸 넘어가면은 이쪽으로 가면 이미 얘가 너무 세게 막 움직이는 상황이잖아요. 이쪽은 그런 가정을 하기가 힘들어요.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하지만 그렇게 상상력을 펴볼 수도 있겠죠. 모든 게 다 제가 한 모든 가정이 다 동일하다면, 그런 데서 만약에 이쪽에 영역에 있는 빛이 채우고 있는 그런 세상이라면 하늘이 빨갛고 노을이 푸르스름하게 보이는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까지 이해하면 어느 정도 내가 왜 하늘이 파랗고 노을이 빨가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지식을 접할 때 자기가 원하는 데까지 내가 얼마까지 가고 싶냐, 어느 정도까지 완결적인 지식의 체계 안에서 그 답을 얻느냐, 그런 과정들을 하는 것들이 물리학자가 하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어느 정도 설명을 했죠. 예. 물론 제가 이런 거를 그냥 딱 보여주고 저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는 하긴 했지만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리처드 파인만이 쓴 책에서 가져온 거니까 좀 더 믿으셔도 될 겁니다. 네, 오케이. 그럼 넘어가 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물리학자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세상을 쪼개서 잘게 쪼개고 간단한 시스템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해를 하냐를 얘기했다면, 지금부터는 음진물질 이론 연구자로서 제가 어떤 거에 관심이 많은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도
제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새 제임스 웹이 많이 보입니다. 너무 이미지가 너무 예뻐요. 그래서 제임스 웹이나 뭐 블랙홀 사진 있죠. 그 인터스텔라의 블랙홀 사진 이런 거는 같은 물리학과의 그런 물리학과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대학원에 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한테는 적이에요. 왜냐하면 학생들은 그런 이미지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고 싶은데 제가 보통 학생들에 보여주는 이미지는 그래서 제가 제임스 웹을 안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비교가 돼가지고 너무 그쪽 이미지가 너무 예쁘잖아요. 예, 그래서 안 가져왔는데 제가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거는 이런 그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이런 거는 너무 많이 보죠. 오늘 자석 갖고 실험했으니까 제가 좀 운이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이 오늘 자석을 보기도 했고, 그리고 초전도체 요거는 좀 있어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얘가 떠 있죠. 둥둥둥 떠 있잖아요. 얘를 충분히 얘네들 낮추면. 하지만 그 현란한 이미지에 비할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에 저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에는 물리 현상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 하나씩 보죠. 자, 이 세 개는 언제 일어나냐면 당연히 이런 거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 있잖아요. 얼음 같은 경우는 물 분자일 거고요. 자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철이라고 해보죠. 철 분자로 이루어진 철 원자로 이루어진 자석. 그리고 초전도체는 뭐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이라고 해봅시다.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진 초전도체.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런 일들은 언제만 일어나냐면 이런 아톰들을 원자들을 하나 넣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하지만 이거를 이 정도는 모아놔요. 10에 20 3승 네, 이 정도 이 정도 수를 모아놔야지 그 정도의 10에 뭐 22승 23승 이 정도의 수를 아보가드로 수만큼을 모아놔야지 이런 일들이 생겨요. 하나하나 작은 수를 하면 안 되고 많이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는 그 원자들을 이렇게 탕 충돌시켜 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런 걸 보는 건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얘네들을 거꾸로 많이 모아놓은 다음에 식혀요. 오히려 에너지를 주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빼냅니다. 식혀가지고 그랬을 때 어떤 재밌는 일이 일어나냐는 거는 저희가 더 관심이 많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 신기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많이 보는 거니까 제가 제 눈으로 봤을 땐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서 왜 이게 신기한지를 얘기를 해줄게요. 왜냐하면 여기 밑에 써놨는데 대칭성이 자발적으로 깨져 있는 상태다라고 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해줄 거고요. 그래서 제 연구 주제는 뭐냐면 물질에서 창발적이란 거를 이제 emerging이라는 영어 단어를 한글로 바꾸면 창발이란 건데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대칭성 깨짐 현상이라는 게 이렇게 많은 수의 원자를 모아놓으면 일어나는데 저는 그런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그럼 대칭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칭성은 뭐냐면 대칭성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대학 물리학과에 오면 배우게 될 텐데 일단은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어떤 우리가 개체가 있어요. 개체가 뭐든 상관없어요. 여기서는 이런 사각형이 될 수도 있고 삼각형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에 특정 변화를 가합니다. 그랬을 때 바뀌지 않거나 또는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고 내가 바뀌었다는 걸 알아채지 못하면 우리는 그런 걸 대칭성이 있다고 얘기해요. 얘가 뭐냐면 이런 정사각형이 있을 때 요 선을 기준으로 얘를 이렇게 딱 바꾸면 거울 대칭을 시키면 우리가 그 거울 대칭을 시키기 전과 후가 같잖아요, 모양이. 그러면 이 물체는 거울 대칭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쪽에도 거울 대칭성이 있고 정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또는 정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세 개의 축에 대해서는 거울 대칭성이 있죠. 이걸로 거울 대칭을 해도 되고 이쪽 축으로 거울 대칭을 해도 되고 이쪽 축으로 거울 대칭을 해도 되고 이런 거를 우리가 거울 대칭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어떤 것도 있냐면 분절된 나란히 옮긴 대칭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제가 이게 뭐냐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냐면 제가 물 같은 거 생각해 볼게요. 제가 어떤 수조 안에 들어가서 물을 보고 있어요. 물을 관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발짝 움직여서 물을 다시 봐도 이 물은 전혀 변화가 없어 보일 거예요. 근데 내가 한 발짝을 이렇게 움직여서 보나 이렇게 많이 움직여서 보나 물은 다 똑같이 보입니다.
이런 거 그런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은 유체다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내가 조금 움직이건 많이 움직이건 내가 얼만큼 움직이고 물을 봐도 다 똑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기체도 유체고 액체도 유체입니다. 근데 고체는 뭐냐면 내가 요거 이게 뭐냐면 제가 그래핀을 가져왔는데 카본 탄소 원자들이 이렇게 육각형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자 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이만큼 움직여서 보면은 똑같은 모양이 계속 반복돼 있잖아요. 이렇게 마치 도장 찍듯이. 그래서 그렇게 이만큼 옮겨서 내가 보면 똑같이 보여요. 이게 무한대로 펼쳐져 있다 그러면. 그리고 또 이쪽으로 이만큼 움직여서 봐도 똑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내가 조금 움직이면 얘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은 안 보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분절된, 그러니까 연속적이지 않은 나란히 옮김, 전체를 다 옮겼으니까 나란히 옮김 대칭성이라고 불러요. 이런 대칭성이 있고 이런 대칭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어떤 구조들이 반복되는. 그래서 우리가 곧 크리스탈이라고 하면은 이런 분절된 나란히 옮긴 대칭성이 있습니다. 크리스탈을 다 보면은 안에 있는 똑같은 구조가 계속 반복되어 있는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건 또 재밌는 건데, 자, 시간 역전 대칭성이라는 거 있어요. 자, 여러분이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제가 만약에 무슨 비디오를 보여주면서 시간을 바로 돌리거나 거꾸로 돌리거나 그러면 여러분은 대부분 알아챌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이상한데 제가 이상하지 않은 그림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제가 이 진자 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잠깐 눈을 감으세요 라고 한 다음에 시간을 거꾸로 돌리고 진자 운동을 다시 보여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잠깐 눈을 감고 잠깐 딴 데를 보고 있다가 그래서 진자 운동을 다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거꾸로 가고 있을까요? 바로 가고 있을까요? 그럼 대답이 될 것 같아요. 대답이 잘 안 되죠. 이런 게 시간 역전 대칭성이에요. 우리가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물리현상을 봤을 때 뭔가를 알아챌 수 있으면 우리가 시간 대칭성, 역전 대칭성이 깨졌다고 하고, 우리가 알아챌 수 없으면 시간 역전 대칭성이 깨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 언제만 되냐면 굉장히 작은 곳을 볼 때만 돼요. 이렇게 많이 이거를 여러 개를 놓고 멀리 떨어져서 보면은 시간 역전 대칭성이 깨집니다. 그런 거 우리가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통계에서 엔트로피가 증가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 말고 아주 작은 데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시간을 거꾸로 돌려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주 작은 스케일에서, 아주 작은 곳에서 물질들이 이렇게 서로 인터랙션 하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인 물리 법칙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여태까지 알려진 바로는, 물리학자들은 이렇게밖에 얘기하지 못합니다. 여태까지 알려진 바로는, 왜냐하면 항상 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연을 보는 거기 때문에, 여태까지 알려진 바로는 모든 기본적인 물리 법칙은 다 시간 역전 대칭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곳에서 움직이는 거를 시간을 플러스로 돌려놓고 보고 마이너스로 돌려놓고 봐도 우리는 구분을 하지 못한다. 이런 대칭성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대칭성들이 있는데 왜 이런 대칭성들이 재밌냐면, 그런데 물리 법칙은 이런 대칭성이 있어요. 있는데, 시간 역전 대칭성이 있는데, 법칙은 대칭성이 있는데 법칙으로 나온 결과는 대칭성이 깨졌다. 이런 게 재밌는 겁니다. 법칙은 대칭성이 있는데 법칙에 나온 결과는 깨져 있다. 근데 깨져 있는 게 자발적으로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깨진다. 언제? 많이 모아놓으면. 그래서 이런 거를 고체에서 일어나는 자발적 대칭성 붕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생각하는 가장 특히 시간 역전 대칭성 재밌으니까 이거 먼저 얘기해 볼게요. 자, 오늘 자석을 가지고 실험했잖아요. 자석은 시간 역전 대칭성이 깨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이 혹시 초등학교 때 그런 거 하나요? 코일에다가 코일이 있고 코일에다 전류를 흐르면 코일이 자석이 되죠. 그거 여러분들이 해봤어요? 해본 사람도 있고 안 해본 사람도 있고, 코일이 있고 해봤어요. 예.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코일이 있고 코일에다가 전류를 흐르면 자기장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 실험 해봤으니까 이제 제가 요 그림을 이용하지 않고도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어떤 걸 할 거냐면, 제가 시간을 똑같은 실험할 거예요. 진짜하고 똑같은 실험할 거예요. 여러분들 눈을 감으라고 상상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시간을 거꾸로 돌립니다. 그러면 어때요? 전류의 방향이 바뀌죠.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어때요?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잖아요. 왜냐하면 이 전류가 이렇게 흘릴 때는 자기장이 이렇게 생겼으면 전류가 반대로 흐르면 자기장이 반대로 생기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실험을 할 거예요. 나중에 뭐 코일을 감는 방향에 따라서 자기장이 바뀌어지고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모터도 만들고 뭐 전기도 생산하고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자기장이 있는 상태는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알아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니까. 그래서 자석은 우리가 시간을 거꾸로 놓고 자석을 보면, 왜냐하면 모든 물리 현상은 어떤 면에서는 다 동등하고, 우리가 코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실제로 자석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코일하고 자석은 아주 펀더멘탈하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석 자체는 시간 역전 대칭성이 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초 상호작용, 우리가 고체 물질이 이루어지는 기초 상호작용은 다 시간 역전 대칭성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은 시간 역전 대칭성이 깨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떤 식으로 깨지는지 자세하게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볼게요. 이게 제가 철을 이게 가져왔는데 철은 이렇게 이제 그 원자 구조가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에 철 원자들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고 여기에 전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근처에서 살고 있는데 그 전자들은 스핀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스핀이 딴 게 아니라 전자 하나가 있으면 전자들이 이렇게 커런트가 흐르고 있는 빙빙빙빙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자들이 하나하나가 마치 여러분이 나침반 같은 자석이라고 생각해도 많이 틀리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자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그 자석이 다 한 방향으로 이렇게 잘 그런 이렇게 자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네들은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방향을 쉽게 바꿔요. 여기 있는 그 나침반에 있는 그 방향들은 온도에 의해서 바뀝니다. 온도는 그런 것들 잘 흐트러 주거든요. 그래서 높은 온도는 이런 전자들을 이렇게 잘 봤을 때 이렇게 무질서하게 전자들의 방향이 스핀들의 방향이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돼 있어요. 그런데 얘를 식히면은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서로 같은 방향을 가지면은 에너지가 낮아지게 되거든요. 그런 것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같은 방향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온도와 같은 방향을 가지려는 방해하기 때문에 서로 막 무질서하게 있는 거고, 온도를 낮추면 얘네들이 정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런 거를 여러분이 막 그 자석을 이렇게 문질러 가지고 이걸 한 방향으로 만들면 그 자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뭐예요? 얘네들이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렇게 돌 때 얘가 스핀이 이렇게 돼 있으면 시간을 거꾸로 돌면은 이렇게 반대로 돌면 얘가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자석의 방향이 바뀌니까 우리는 알아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석이 존재한다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이 생성되고 물질을 구성되는 모든 법칙은 기본적으로 전자기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그 전자기 상호작용은 시간 역전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의 결과로 나온 자석은 그 대칭성이 깨진다. 근데 그게 내가 뭘 해줘서 깨지는 게 아니라 그냥 식히기만 해도 자발적으로 깨진다. 어떤 물질들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냐, 이런 것들이 되게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석이라는 게 있네, 세상에. 이런 여러 가지. 또 아까 나란히 옮긴 대칭성을 보면은, 자, 물 분자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아까 말했듯이 연속적인 나란히 옮긴 대칭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조금 옮겨서 봐도 똑같지만 얼음은 이렇게 육각형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 움직여야지 이제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체를 보면은 그런데 전자기력 같은 상호작용은 연속적인 나란히 옮긴 대칭성을 가지고 있어요. 얘네들은 전자기 수식들을 보면은 이렇게 옮겨야만 똑같지 않아요. 조금 옮겨도 다 똑같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물리 법칙은 대칭성이 있는데 그거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는 대칭성이 깨진 그런 상태가 나온다.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재밌는 게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종류들의 이런 자발성 대칭성이 깨짐이 있고, 이런 게 깨지는 과정에서 굉장히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좋은 현상들도 되게 안 보였던 현상들도 많이 일어나고, 그런 현상들을 보는 것들이 그 응집물질 이론을 하는
이론 연구자들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연구를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자, 제가 하는 연구는 그 물질에서 자발적 반전 대칭 또는 거울 대칭성을 깨짐을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하는 종류의 물질 하나 가져와 봤어요. 이 물질은 베륨과 타이타늄과 산소로 이루어진 건데 이 물질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는 거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물질이 온도가 높으면 이렇게 예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정육면체 안에 모든 게 있는데 네. 네. 이거를 베륨 타이타네이트라고 부르고요. 바륨 타이타늄 산화물이라고 부릅니다. 타이타늄 산화물. 네. 고마워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뭐가 중요한 거냐면 얘를 온도를 낮추잖아요. 그러면은 요 가운데 있는 애가 그 가운데 있는 타이타늄 아톰이 약간 위로 이렇게 치우칩니다. 그래서 위로 치우쳐서 이렇게 고정이 돼요. 그러면은 여태까지는 요 위에까지는 여기에 거울 대칭성이 있었잖아요. 얘가 이 거울을 이렇게 이 평면에 놓고 위아래를 반전시키면 똑같이 보였는데 얘가 약간 올라가면 내가 거울로 얘를 반전시키면 얘가 약간 올라갔던 게 약간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 결정에서 자발적 반전 대칭 또는 이 경우에는 거울 대칭성도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깨지는 이런 현상이 발견됩니다. 그럼 이게 왜 좋냐? 이게 왜 좋냐면 얘를 우리가 외부에서 전기장으로 컨트롤할 수 있어요. 얘를 외부에서 전기장을 가해주면 얘를 위로 올라가게 만들었다가 아래로 올라갔다가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정보의 단위가 됩니다. 내가 위로 올라간 걸 1이라고 놓고 아래로 내려간 걸 0이라고 놓으면 이런 상태로 물질을 만들면 내가 1이라는 거를 가지고 있는 거고 아래로 하면 0으로 가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런 걸 가지고 메모리를 만들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주 공간에서 쓰이는 굉장히 외부의 극한 환경에서 작동하는 메모리 중에 일부는 이런 강류전성에 기반한 걸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부피가 좀 늘어나는데 그러면은 부피가 늘어나면 이런 거를 뭘 밀어내는 데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굉장히 그래서 정밀도의 기계 동작 부품 이런 걸 쓸 수 있고요. 또 이런 환경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전기장의 효과를 굉장히 줄여주기도 하는데 그런 거를 반도체 소재에도 사용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쓰이고요. 그러면 저는 이런 물질을 어떻게 제한하는 게 목적인데 뭘 이용하냐면 이제 저부터 이제 제가 하는 전공이 나와서 이제 조금씩 이제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는데 자, 저는 뭘 하냐면 전하 정렬에 의한 강류전성은 딴 게 아니라 이거예요. 거울 대칭이 깨지면 강류전성인 거예요. 또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점 대칭이 깨지는 건데 반전 대칭성이 깨지는 건데 어쨌든 거울 대칭이 깨진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 강류전성은 거울 대칭이 깨지는 건데 전하 정렬에 의해서 점 대칭이 깨진다라는 겁니다. 조금만 제가 순차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자, 제가 이거는 이제 다니엘 콤스키라는 분이 쓴 논문에서 가져온 그림인데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제가 하는 거를 이해를 시킬 수 있을까? 또는 이해했다고 잠깐 동안 생각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고민해서 가져온 그림인데 이 그림에 거의 모든 게 담겨 있어요. 자, 우리가 아톰을 이렇게 놓으면은 이렇게 놨어요. 그러면은 요거를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을 이렇게 바꾸면 또는 거울 대칭을 시키면은 똑같이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는 거울 대칭성이 있어요. 오케이. 근데 이 아톰들이 좀 바뀌어가지고 전자가 얘가 살짝 이쪽에 있는 전자가 일로 이동해가지고 얘는 양으로 대전되고 음으로 대전되고 여기는 전자가 약간 일로 움직여서 양으로 대전되고 음으로 대전되고 이런 상태가 될 수 있겠죠. 전하를 뺏긴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애가. 왼쪽에 있는 애가 전하를 뺏겨서 오른쪽이 좀 더 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고 왼쪽은 좀 적게 들어갔으니까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상태가 됐다고 합시다.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전하 정렬이라고 그래요. 전하가 여기선 다 똑같았는데 얘네들은 다 똑같은 전하를 가지고 있으면 얘가 조금 더 적게 가지고 있고 많이 가지고 있고 적게 가지고 있고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이런 걸 전하 정렬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거의 메커니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얘하고 다른 애라는 게 중요합니다. 달라졌어요. 근데 얘네들이 달라져도 자, 얘를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을 딱 바꿔도 어때요? 똑같잖아요. 얘는 그래서 거울 대칭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냐면 물질에서 이렇게 1차원으로 놓으면 얘네들끼리 둘씩 쌍을 짓는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이렇게 쌍을 짓는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도 이런 거 이합체 형성이라 그러는데 거울 대칭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거를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을 바꿔도 어때요? 그림이 안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개가 같이 있잖아요. 이런 애도 생기고 이런 애도 있잖아요. 이건 밑에 있는 그림이에요. 전화 정렬도 있고 서로 이렇게 쌍쌍쌍씩 묶이는 이런 게 동시에 있으면 맨 밑에 있는 그림이 되잖아요. 이런 그림에서는 없어요. 아무리 이걸 봐도 여기서도 왼쪽과 오른쪽이 다르죠. 여기를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다르잖아요. 아무리 봐도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아지는 거울 대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들면 내가 이런 물질을 만들 수 있으면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런 거를 이제 쉬운 거는 사람들이 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드디어 나왔습니다. 지금 거의 얘기한 지 한 50분이 됐는데 드디어 나왔어. 레고 드디어 나왔는데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 사람들이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뭘 하냐면 아톰을 여기 잘 보면 레고처럼 해놨죠. 여기 숨어 있는 얘는 이제 원자들이잖아요. 이렇게 원자들을 쌓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르게 쌓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대칭성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대칭성을. 그래서 이건 이제 가짜 그림이니까 제가 진짜 그림을 보여줄게요. 원자 이게 하얗게 보이는 게 원자거든요. 근데 여기 하얗게 보이는 게 원자인데 이게 벌써 이게 옛날이에요. 2007년에 나온 논문에서 제가 가져온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좀 밝고 여기는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물질 두 개를 이렇게 쌓는데 거의 원자 단위로 다른 물질을 쌓을 수 있어요. 이런 일이 되고요. 또 이것도 한 20년, 15년 전 정도만 돼도 2007년이니까 몇 년 전이에요 벌써.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17년, 18년, 17년 이 정도 됐는데 여기 보면 여기는 어둡고 여기는 밝고 여기는 어둡고 밝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두 층은 스트론튬이라는 원자가 있고 덜 밝은 거는 스트론튬이라는 원자고 더 밝은 거는 바륨이라는 원자입니다. 그래서 두 층 쌓고 두 층 쌓고 두 층 쌓고 이런 것들을 실험실에서는 할 수 있어요. 이런 단위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두 개는 이렇게 만들고 두 개는 이렇게 만들고 이런 기술이 이미 예전에 다 발견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론이니까 저는 이런 걸 만든 사람은 아니고 이렇게 만들면 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서제스트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제가 제안한 물질인데 요거를 란타늄 바나데, 스트론튬 바나데 초역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그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어떻게 쌓았냐면 이런 기술이 있으니까 우리가 란타늄 아톰을 여기다 쌓고 스트론튬 아톰을 여기다 쌓고 란타늄 아톰을 여기다 쌓고 스트론튬 아톰을 여기다 쌓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물질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우리가 기술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물질을 만들면 어떤 성질을 가질까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가지고 만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거울 대칭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자, 요거를 딱 요 선을 봐요. 요 선을 보고 얘를 딱 뒤집으면 어때요? 똑같이 생겼잖아요. 얘가 계속 이어지니까. 그런데 얘가 온도를 낮추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걸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서 보일 수 있냐면 이 물질을 충분히 온도가 낮추면 전하 정렬이 일어나요. 그 말은 뭐예요? 여기 아까 전하 정렬이라는 게 뭐예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톰들이 있었는데 아톰들이 하나는 전자를 잃고 하나는 전자를 얻고 하나는 전자를 잃고 하나는 전자를 얻고 이런 것들이 전하 정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서로 달라지는 게. 그래서 온도를 낮추면 얘네들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를 시뮬레이션을 보였냐면 얘가 온도를 낮추면 여기에 있는 아톰들은 전자를 얻고 여기 있는 애들을 잃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를 저희가 계산을 통해서 양자역학적 계산을 통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구할 수 있어요. 이런 구조로 바뀐다는 거를. 자, 그러면 봅시다. 얘네들은 여기는 거울 대칭이 있었는데 얘는 거울 대칭이 깨졌죠. 왜냐하면 여기 얘하고 똑같아야지 거울 대칭이 있는데 이제는 얘는 전자를 잃은 거고 그래서 4 플러스라고 얘기한 거고 얘는 전자를 얻고 3 플러스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는 전자를 잃고 얻었으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이렇게 되는 물질을 제안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걸 제안을 하려면 근데 여러 가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게 왜 되는지 어떤 상황에서 되는지 어떤 원자들을 어떻게 배열해야 되는지 어떤 상황에서 되는지를 다 시뮬레이션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이런 아이디어로 우리가 아까 말한 강류연체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치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렇게 레고로 어떤 레고를 내가 만들고 그 레고 상황에서 어떻게 변하냐라는 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로 이렇게 논문을 낸 거예요. 제 이름이 여기 있죠, 여기 제 이름이 여기 있죠. 이런 걸 가지고 논문을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논문 이런 것들이 세상에 도움이 돼서 이런 걸로 논문을 낼 수 있어요. 자, 마무리하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5분 정도 됐는데 제가 대치선스 얘기를 했는데 딴 거 얘기 안 하고 초전도를 안 했거든요. 초전도 얘기를 조금만 하고 갈게요. 자, 왜 여러분이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물리학이 굉장히 매력이 있는 학문이다. 다른 학문과 다른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지막을 준비했어요. 그게 뭐냐면 조금 달라요. 여러분들이 물리학이 매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나는 이런 걸 보면 가슴이 뛴다. 이런 걸 보면 나는 이런 거 알고 싶다. 호기심. 이런 거 말고 다른 종류의 매력입니다. 그러니까 좀 왜냐하면 항상 이렇게 강연에 초청을 받으면 뭔가 좀 다른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가슴이 뛰는 얘기 너무 많이 하잖아요. 우주에 제가 보여드린 이런 그림보다 훨씬 더 가슴이 뛰게 하는 그림들이 너무 많은데 그거보다도 조금 다른 면에서 좀 뭔가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초전도체 이야기인데 그리고 초전도체와 두 물리학자가 등장합니다. 존 바딘 그리고 브라이언 조셉슨이란 등장하고요. 노벨상도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초전도 상태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 텐데요. 이건 금방 넘어갈게요. 초전도는 뭐냐면은 이것도 물질을 많이 쌓아놔야 생겨요. 많이 모아놔야 생기고 충분히 온도를 낮추면 뭔가 정렬이 되잖아요. 계속 얘기하는 게 뭔가 낮추면은 온도를 낮추면 뭔가 정렬이 되고 뭐가 깨지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온도를 낮추면 저항이 없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저항이 없어지는 이런 날 초전도체가 된다고 그러고 이렇게 되면 자기장을 밀어내기 때문에 얘가 둥둥 뜨게 돼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 이걸 마이스너 이펙트라고 그러고 그런데 요거는 1911년에 온네스가 처음 발견합니다. 머큐리 그러니까 수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 처음 발견해요. 네, 수은에서. 그런데 이거를 이제 존 바딘이라는 사람이 이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Theory of Superconductivity의 이론이 이렇게 우리가 슈퍼컨덕티비티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론을 내요. 근데 제가 중요한 거는 이게 몇 년이에요? 1911년이에요. 이 논문이 언제 나왔냐면 1957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냈는데 한 40년 이상이 걸렸어요. 근데 잘 보면 1957년에 냈죠. 근데 이 바딘이라는 사람은 1956년에 이미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뭘로? 세미컨덕터와 트랜지스터. 이 사람이 트랜지스터라는 개념을 처음 얘기한 사람입니다. 이미 유명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런 거를 이미 유명한 사람 노벨상도 받았는데 이런 거를 또 발견해요. 이 이론을 제시합니다. 이 바딘, 쿠퍼, 슈리퍼인데 바딘이 기본적으로 이 두 사람을 고용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든 프로젝트를 다 한 가장 유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쯤 됐을 때 이 사람이 57년 정도에 이 초전도 이론이 나왔으니까 그거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조셉슨이라는 사람이 여기 되게 있잖아요. 노벨 로리 vs 그레이지어 스튜던트. 이 사람이 이때 대학원생이었는데 나이는 들어보지만 꽤 젊을 때입니다. 그런데 초전도체 두 개를 놓고 그 사이에다가 이제 부도체를 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얘기를 했어요. Possible new effect in superconducting tunneling. 그래서 이 두 개가 물질이 있고 그 안에 물질을 못 움직이게 만드는 부도체를 놓으면 그런데도 이제 뭔가 전류가 흐르는 걸 우리가 터널링이라 그러는데 그런 터널링이 초전도체 사이에 어떻게 일어나냐 이런 거를 하는 논문을 씁니다. 바딘이 이 대학원 때 쓴 거예요. 이 논문을 1962년에 씁니다. 그런데 바딘이 그 62년에 이거는 7월에 나온 거예요. 7월에 나오고 한 8월에 논문을 써요. 터널링 인투 슈퍼컨덕티비티라는 걸 존 바딘이 쓰는데 이 사람이 이미 노벨상을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논문 말미에 뭐라고 하냐면 조셉슨의 논문에서 언급된 초유체가 흐르는 현상은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깠어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논문에서 깠어요. 이렇게. 그리고 실제적으로 조셉슨이 조셉슨이 이 발표를 할 때 조셉슨과 바딘이 한 학회에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습니다. 서로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서로의 이론의 그런 이렇게 틀릴 수 있는 가정에 의해서 그런 어떤 이유에서 이 논문이 맞지 않다 이런 식으로 맞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하니까 보통 물리학계에서는 틀리다라는 건 잘 안 합니다.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서로
그런 논쟁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 사람은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고 이미 초전도 이론도 이미 냈어요. 근데 초전도 이론을 낸 대가가 너가 잘못됐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론은 그럼 누가 이겼을까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조셉슨이 이런 실험 결과를 이렇게 여기 뒤에 이 그림이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그림이 있죠. 얘 뭐냐면 초전도체 두 개를 놓고서 이렇게 링을 만든 다음에 링 안에 자기장을 놓고 이 사이에 흐르는 커런트, 그러니까 전류의 크기를 재면은 자기장에 따라서 커졌다가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한다는 거를 예측을 합니다. 이 이론을 통해서. 근데 실험을 통해서 이게 되는 걸 밝힙니다. 그래서 바딘이 틀렸죠. 그런데 바딘이 그래서 틀렸다고 인정을 합니다. 자기가, 왜냐하면 이 실험 결과는 조셉슨의 이론이 맞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결과로 조셉슨은 73년에 노벨상을 받아요. 하지만 그 전해 이미 바딘은 두 번째 노벨상을 받습니다. 초전도체 이론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바딘이, 참고로 존 바딘은 노벨 물리학상을 두 번 받은 유일한 물리학자예요. 노벨상을 두 번 받은 사람은 있는데 노벨 물리학상을 두 번 받은 물리학자는 바딘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일한 사람, 그렇게 그 당시에 초전도체 이론을 개발하고 노벨상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과 일개 대학원생이라고 하기에는 이 논문을 쓴 나이가 너무 젊긴 했어요. 네, 아무튼 근데 굉장히 똑똑한 대학원생이 서로 격변하고, 하지만 그거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유명하고 누가 더 많은 공헌을 했고 누가 더 힘이 세냐가 아니라 그 의견들은 뭐에 의해서 결론이 난다? 실험에 의해서 결론이 난다. 그만큼 멋진 겁니다. 물리학은. 내가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도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실험으로 한번 봅시다. 그러면 볼 수 있는 게 물리학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다른 학문보다 훨씬 더 좋은 의미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물리학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갈릴레이가 그 훨씬 옛날에 비슷한 얘기를 이미 했어요. 과학의 문제에 있어서 1000명의 권위보다 한 사람의 겸손한 이성이 더 가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